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의 계절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향해 달려가는 시간추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2024 한국 총선의 의미와 전망, 오늘 관계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부터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로 있는 박재묵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도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육동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이렇게 비슷한 폼으로 다른 공영방송에서도 오랜 기간 하셨죠? 뭐 조금 명예교수와 만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뭐 그런 비슷한 예. 타이틀로. 예. 그 이제 대학의 명예교수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후진양성 혹은 학문연구에 매진하시던 분들에게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뭐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박 교수님 같은 경우 옷도 이렇게 자유롭게 입으시고 예, 오늘 뭐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런 모습도 우리 사회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오늘 주제 총선과 관련해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 총선이 내년 4월이니까 예. 아직 1년이 채 안 남았어요. 10개월 남짓? 예, 10개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출마 예상자 후보자들의 마음은 아주 급할 테고 현역들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판세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래서 2024 총선의 의미와 기대는 어떻게 저희 그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두 분 명예교수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실지 이야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역시 박 교수님이 먼저 말씀. 제가 먼저. 예. 이 내년에 다가오는 총선이 묘하게도 윤석열 정부 집권 딱 중간에 시행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총선이 정권에 대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갖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이 시점상으로 봤을 때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가 과거의 정부와는 또 다른 새로운 통치 방식을 들고 들어왔어요. 저는 그게 신권위주의 정부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어요.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과는 또 다른 그 신권위주의 정권인데 이 정권에 대한 평가가 내년 총선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유 교수님. 예. 물론 그 대통령 임기 중에 실시되는 선거는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죠. 근데 그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날 2022년 3월 9일 날 아주 그 근소한 차이 0.73%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었죠.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에 이 대선 결과에 대한 승복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론도 분열이 됐었고, 그래서 내년 총선이야말로 대선에 종지부를 찍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그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라든지 또
불과 1년 남짓한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혼란상이 총선을 끝내야 이게 안정을 유지하지 않겠나.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혼돈이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 총선을 앞두고는 늘 기대했던 거는 이 정치 개혁, 인물 교체, 뭐 선거 개혁, 뭐 이런 것들이 늘 기대되고 또 법과 제도 정비가 늘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번 선거도 크게 다름없이 큰 정치 개혁, 선거 개혁 없이 선거가 치루어지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매 기대하는 그런 결과를 얻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정치에 대한 불신, 냉소주의가 극심합니다. 이 국회를, 이 정당을 우리 유권자들이 세금을 내서 지켜줘야 되는가? 또 국가나 헌법이 이러한 정당과 이런 국회를 보호해줘야 되는가? 라는 것까지도 의심이 들 만큼 상당히 심각한 그 불만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선 자체의 뭐 승패, 당락도 중요하지만 이 총선을 어떻게 치르느냐, 그리고 또 아직 기대를 크게 하진 못하지만 이 총선을 통해서 다소나마의 정치 개혁, 선거 개혁, 그리고 나아가서 국회 개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뭐 우리 언론 또 학계 이런 쪽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정치는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불가사의한 측면이 많다고 그래요. 경제나 문화 쪽은 세계 인류로서 많은 세계인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데 왜 정치 영역만큼은 후진적인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삼류 저질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게 좀 불가사의한 측면이 있긴 있는데 왜 한국 정치가 이렇게 저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박 교수님이 보실 때는. 그건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우선 한국 정치가 세계에서 다른 데서 찾아보기 어려운 정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유 교수님도 뭐 극단적 대립이라고 하셨나요? 극단적 대립의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극단적 대립의 정치라고 할 수 있느냐? 협치 개념 자체를 부정을 해요. 그리고 과거의 어느 정권에서도 이 대통령 선거의 경쟁자였던 사람을 그렇게 수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수사를 하고도 또 나온 것도 별로 없어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 협치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이동풍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어불성설? 그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비전을 제시하는 건데, 그래서 그 협치의 부재는 결국 정치의 부재거든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정치 회복, 아까 뭐 선진 정치를 왜 못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를 회복하는 것인데, 자 이러고도 정치를 회복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유지되는 이 상황은 뭐가 만들어내는 거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요인들도 있지만은
결국 언론이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지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게 판단하고 정치라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육 교수님은 예, 어떻게 또 저는 생각하고 계세요? 이 정치의 지금 우리 모습이 우리나라만이 지금 겪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신냉전 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제 깊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민족주의, 뭐 부족주의, 뭐 이런 정치가 지금 재등장을 했고요. 또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었던 그동안의 뭐 정치 선진국이라는 국가, 미국이나 뭐 심지어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의 지금 대의민주주의랄까 정당 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우리 그 나라의 국민들의 생각은 다양해지고 또 급변하는 속에 정당이 그런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또 거기에 맞는 정책을 내서 정상적인 선의의 경쟁을 못하는, 다시 말하면 팬덤 정치가 지금 일반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묘한 그런 공통적인 지금 환경 속에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뭐 경제가 오히려 기적적으로 좀 여러 단계를 넘어뛰어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만은 정치는 더군다나 우리는 뭐 이 이념적인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까지 덧붙여 있기 때문에 지금 붕괴되고 있는 이 대의민주주의 정당 정치를 과연 이게 복원이 될 것인가? 우리가 지방자치 실시한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지방 정치도 마찬가지죠. 대의민주주의 나가서 직접 민주주의까지도 우리가 큰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금 뭐 거기까지는 기대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이 극단적인 팬덤 정치, 뭐 캠프 정치 또는 심지어는 룸펜 정치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시일 내에 이 문제를 우리가 총선을 치러서 어떤 성패를 낸다고 해서 어떤 정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보다는 많은 우리들의 이제 성찰과 반성, 고민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은 우리 정치가 잘하려고 하는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자살골을 놓고 실수하기를 기다려서 오직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선거 지상주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 모습, 이 모양이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 말씀을 이제 저는 어찌 보면 나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서 저희가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그런 같이 편향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은 그 말이 극우, 극좌 이렇게 또 의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정치라고 하는 것의 개념 정의를 한다고 하면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과 절차 면에서 조금 느슨하고 미비됐더라도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면 양쪽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거꾸로 정치적인 어떤 현안이 발생하면 이걸 또 법원으로 갖고 가더라고요. 법에 호소하고 이런 현상이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일반적인 추세가 됐어요. 법원 자체에서 어떤 판단을 지혜롭게 현명하게 낼 수는 있지만 국회에서 때로는 법원의 판결 자체도 정치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게 거꾸로 되는 거 이런 게 조금 어려운 현상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치 후진적인 모습인데요. 예.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은 법으로 풀려고 그러고 예. 법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정치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인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탈이념화, 탈정치화의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젊으면 진보고 나이 먹으면 보수고 이렇게 세대별로 분류를 하고 또 어느 지역은 진보고 어느 지역은 보수적이고 이렇게 갈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이 낡은 정치 이념 프레임에 이제 국민들을 분열시킨 거지요.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어려운 경제난에 보통 우리 이 경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또 어려운 이 국제 정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런 정치나 이념이나 뭐 이런 것에 지금은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여전히 너는 젊으니까 진보고 너는 나이 먹으니까 보수고 너는 어디 사니까 진보고 보수고 이런 식의 낡은 프레임을 국민들의 족쇄를 채워놓고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우리 이제 국민들이 점차 깨어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낡은 정치의 모습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뭐 그런 프레임을 걸고 선거를 하는 승리 전략을 짜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제 선진국이 됐고 또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선진국이 됐으면 그게 걸맞는 정치적인 모습이 이제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또 어떤 유 생각을? 교수님 말씀하신데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를 법으로 접근을 하고 법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또 정치적으로 뒤에서 이렇게 없었던 걸로 이렇게 하고 그게 뭐 지금 현 정부 하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 오랜 우리 정치 역사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점에 아주 동의를 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정치 세력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도 있고 또 보수적인 정치 세력도 있고 그건 뭐 당연히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진보 보수라는 게 너무 고정화된 이념에 매달려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념 연역적으로 이루어져서 찬반이 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념 연역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보수니까 우리는 진보니까 거기 맞춰서, 당연히 여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가져야 되고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로는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완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진보 보수라는 이념 자체가 이게 급변하는 오늘날의 시대에 잘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누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실사구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데 이 문제에 천착을 해서 이걸 풀려면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어떤 정책 수단이든 간에 이 문제 해결에 유용한 것이면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자세로 접근을 해야 진보 보수의 어떤 고정화된 그런 어떤 대립으로부터 벗어나고 정책적인 융통성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다시 원론적으로 접근해서 보수의 개념적인 진보의 뭐 이렇게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뭐 다음에 시간 있을 때 하기로 하고요. 이제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과 그 답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역 정당의 등장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뭐 제3정당의 등장 가능성하고 맞물리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죄송한데 지역 정당 등장 가능성이 있다. 2024 내년 총선에서 지역 정당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떤 충청권에 기반을 둔 기반을 둔 아니면 영남권에 기반을 둔
뭐 호남권의 기반을 여태까지 그러니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 지난번에 자민련이 출연했을 때 가지고 있는 조건과 비교를 한다든지 또 뭐 국민의당도 한번 호남권에서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가지고 있는 여러 내외적인 여건과 지금의 여건을 비교해 보면 제3정당이 출연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거를 끌고 갈 만한 걸출한 뭐 정치 리더도 보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경험상으로 치루었던 그런 지역 정당에 대한 평가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다만 지금 기존의 양거대 정당이 분열될 가능성은 있다. 여든 야든. 그래서 그것이 다당으로 나타나서 선거를 치룰 수 있을 망정 또 그게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역 정당이라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태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옛날 같은 자민련이나 국민의당 같은 제3정당 또는 뭐 지금 뭐 일부 수도권에서 진행되어 왔던 뭐 제3정당의 그러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크게 주목받고 돌풍을 일으키기에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역의 조직의 근거를 둔 정당의 기반을 둔 그런 그 조직체, 정치 조직체의 탄생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박 교수님 어떠세요? 예, 저도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특히 충청권에 기반을 둔 지역 정당, 그걸 지역 정당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당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간의 갈등이 아주 심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 충청권에서도 지역주의적인 정당이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이 설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두 정당 두 거대 정당의 접근을 보면은 일단 지역적 구도로부터는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들을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력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청권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거대 양당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저희는 뭐 다당제를 선호하는 일부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아마 국회에서 그런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거대 양당제가 갖고 올 득과 실이 있거든요. 그걸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양한 유권자들의 기대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사표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양당제에 대한 폐해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당제의 틈새에서 또 양당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양당제의 운명은 어떻게 되고 그거하고 연관돼서 제3의 정당이 탄생 가능성은 있느냐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박 교수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보수와 진보를 뭐 대표한다 그럴까 그런 양대 거대 정당이 분점하는 이런 권력 판도가 그래서 그런 권력 판도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고 그러잖아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1선거구에 한 명을 뽑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선거제도 자체가 이 개선이 돼야 된다. 아까 사회 보시는 신천식 박사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표가 많다 그러셨는데 그런 사표의 목소리도 수렴을 하고 1대1로 이 맞붙는 이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선거제도가 저는 개선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논의가 진전이 돼서 어쨌든 다수당 체제가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게
여야 내부에서 분열. 예, 예. 이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겠는데 그건 다 있죠. 예. 지금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내부 갈등이 야당 쪽에는 내부 갈등이 좀 있고 여권 쪽에서는 내부 갈등이 겉으로는 안 드러나는데 이 말하자면 안방을 뺏긴 세력들이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지만은 기회를 좀 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양당제의 장점은 이 국정의 안정을 가져온다 이런 게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 89년부터 이 소선거구제를 해왔는데 지금 지난번 총선 때 소선거구제로 인한 이 결과를 보면 그 43.7%가 사표입니다. 절반 가까이가 사표예요. 특히 우리 대전의 경우에도 그 득표율에 지난 그 민주당이 53% 그리고 민주통합당인가요? 미래통합당인가요? 지금 여당이 이 43% 10% 차이밖에 안 됐지만은 7명의 국회의원을 다 차지를 했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그 소선거구제의 단점입니다. 사표가 많이 이제 생긴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뭐 국회에서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중선거구제를 한다, 혼합선거구제로 한다, 뭐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한다, 뭐 이런데 이거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선거 임박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구제 개편과 또 당사자들이 선거구제 개편, 그러니까 경쟁을 뛰는 사람들이 이 룰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는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도 이걸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소선거구제가 유지된 채 선거가 치루어질 거다. 이제 그런 점에서 그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지금 야당은 야당대로 여러 가지 리스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뭐 위기 속에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뭐 그 당대표 선출 문제, 봉투 문제, 뭐 코인 문제, 또 심지어는 뭐 그 최근에 그 개혁위원장 선임 문제 이르기까지 이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그 내분을 그 내용을 격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게 어떤 그 총체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분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겠죠. 아마 미리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공천의 결과를 보고 아마 늦게 이루어질 거예요. 분당이 되더라도. 그리고 뭐 집권 여당은 그런 점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덜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도 이제 그 공천 경쟁이 시작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이탈 세력이 나올 거고 또 야당에서 나온 이탈 세력과 또 합쳐져 가지고 또 어떤 뭐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지금 뭐 가변적인 또 예측할 수 없는 것도 그 전망은 되지만 지난 22대 총선과는 상당히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22대 총선 때는 완전히 지방선거 권력이 지금의 야당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죠. 지금 뭐 대표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 우리가 지난 22대 총선 때 그 지방 권력의 구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뭐 충남의 경우에는 좀 26%에서 80% 단체장이 광역의회도 19%에서 75% 우리 대전도 지금 지난번에는 구청장이 5명이 다 야당이었어요. 5대 0이었죠. 근데 4대 1로 바뀌고 이렇게 지금 지역 권력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본다면 아마 22대 총선 때 우리가 전망했던 나타났던 결과하고는 아마 상당히 새로운 결과가 나타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게 누가 먼저 보통 우리 유권자들은요, 그 냉철하게 지켜보다가 오만한 권력, 그
그 반성하지 않는 권력에 대해서는 심판을 내립니다. 여든 야든. 여당을 심판하든 야당을 심판하든 이게 오만하거나 독선적으로 보이면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변수는 남아 있지만 지금 그 여러 가지 정치 환경 구도 이런 것들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그 치열한 그 선거 경쟁이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이제 사표 발생도 있고 다양한 기대와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아까 사표가 43.7% 뭐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승자가 독식하는 이 구조 더군다나 거기에 관계된 출자 출연기관의 그 임명권까지도 독식을 하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그 동의하지 않는 50%의 반대 세력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충돌과 갈등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 여기에 대한 어떤 완화 방안이나 뭐 이런 대책은 좀 없을까요? 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그 대통령제도 이제 수명을 다 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민주화를 통해서 얻어낸 대통령 직선제가 이렇게 권위적인 대통령제의 모습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이 대통령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우리 정당 정치가 이러한 거대 양당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다양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수용하고 반영하지 않는다면 정당 정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뭐 이를테면은 그 의원 내각제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정치적 틀을 이제 다시 한번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 이제 내일 모레가 선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또 조금 그래도 이럴 때 아니면 할 기회가 없어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 현재 정치에 달라질 기대와 모습을 지켜보면서 늘 실망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근본적으로 대통령제나 이런 그 우리 권력 구조의 그 기본적인 틀이 이제 바뀔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승자 독식, 지방선거든 대통령 선거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예. 그건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사실 드렸는데 권력이 분산돼야 된다. 분산이 되기 위해서는 다당제가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인사와 관련된 엽관주의, 그 인사와 관련해서 승자 독식 이 문제는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죠. 서로 남이 하면 로맨스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은 스캔들이고 스캔들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임기가 법으로 보장이 돼 있는 자리도 이렇게 끄집어내리고 그런 상황이니까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다 임용 절차라는 것이 다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안 지키는 거예요. 아마 공공기관장 중요한 공공기관장 임용 과정을 정말 뭐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그거 다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올 거예요. 거기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국민들이 또 언론이 늘 관심을 갖는 건 뭐예요? 미리 내정이 누가 됐냐? 거기에만 관심을 갖잖아요. 내정이 된 사람이 된다는 게 공공연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언론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 관심을 안 가져요.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 내정된 사람이 누구인지만 관심을 갖지
그 내정에 의해서 사람이 임용되는 게 문제라는 의식을 갖지 않는다. 예. 그런데 그 절차만 사실은 제대로 지키면은 저도 지역에서 공공기관장 해봤잖아요. 하셨죠. 예. 두 분 다 하셨죠. 그러고 보니까. 그쪽이 물론 해보셨고 예. 나보다 먼저 예. 하셨죠. 거기도 다 절차가 지금은 아주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공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도록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딴 데서 온다는 거죠. 예. 그거를 어떻게 막느냐. 결국은 이거는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임명권자의 결단입니다. 근데 선거 공신을 무시하면 다음 선거 못 치르잖아요. 그 문제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글쎄 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역관주의적인 행태 때문에 선거가 좀 난잡해진다 맞습니다. 그럴까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무슨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누구 쪽으로 붙어서 선거를 도와줘야지. 그런 측면이 강하죠. 그러니까 쓰레기들이 모이는 맞아요. 선거가 맞습니다.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권력의 분립, 권력의 분산이 기본이거든요. 뭐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의 권한은 보호하되 대통령이 독점적인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되고 단체장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을 나누되 그 어떻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느냐, 어떤 제도를 갖추든지 간에.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망가졌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은 다 있어요. 제도도 다 있죠.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이제 그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문제, 이런 우리의 그 법에 대한 이중성, 이중적 태도, 이거는 정치인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법 위에 존재하는 뭐 때법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달라지지 않는다. 특히 저는 또 우스운 게 뭐냐면 준법 투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을 지켜서 투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법을 안 지키고 지금 유지되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게 사보타지 태업이 그거 아닙니까? 준법 투쟁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그 식의 정치 또는 법과 제도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 실질적인 내용과 그 형식이 다른 채로 가게 되면 뭐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좋은 법을 우리가 만들어도 그게 유명무실해 줄 수밖에 없다. 예. 그 정치 오늘 신현식 이슈 토론에서는 2024 한국 총선의 전망과 예측 이런 주제로 가는데 이게 오늘 한 번 갖고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큰 틀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좀 던지고 그 다음번에 상세히 또 기회를 만들어서 모셔서 말씀하는 이런 자리를 갖겠는데요. 이제 저는 정치 신인의 등장 가능성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 정치판이 거의 종신고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선 의원이 많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유권자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정당성과 당의성을 확보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만들어진 기존 시스템의 얼개와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새로운 물이 수혈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인의 등장이라는 측면하고 기존 정치판의 시스템하고는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얘기하자면 이게 또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치 신인이 등장하기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박 교수님. 정치 신인이 등장하기 어렵긴 어렵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치 신인이 등장하기 반드시 어려우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신인 아니에요. 그렇죠. 정당에 가입한 지 몇 개월 만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예외적인 사례 아닙니까? 아니, 사실 따지면 신인의 등장이라고 하는 거는 예외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그
왜 그러면은 지난번 대선 때 정치 신인이 등장해서 대통령을 당선되었는가를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예, 있어요. 예. 자, 이 기존 정치에 대한 거부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염증 이런 것들이 축적이 어느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이 신인이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총선의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존 정치의 태행적인 모습이 참 많잖아요. 이게 어느 때 60년대, 70년대 정치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국민들이 염증을 내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첨예한 갈등 그 자체를 국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대립적인 정치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한 염증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신인을 많이 기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신인이 좀 등장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런데 그 신인을 잘 선택을 해야죠. 사실은 정치라는 게 이것도 쉬운 직업이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거기까지 하시고 네. 예, 교수님 말씀. 예, 그 정치 신인을 기대하는 것은 늘 선거 때마다 우리 유권자들이 갈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정치 신인이 또 각 정당이 정말 개혁적인 사고, 개혁적인 역할을 해온 정치 신이 꼭 젊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내세우느냐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치 신인이라고 하면 반짝 스타들을 기용하려고 해요. 이게 뭐 심지어 연예인까지, 뭐 스포츠 스타까지, 또는 뭐 최근에 이제 뭐 새로운 뭐 어떤 뭐 직업군, 검사면 검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신인들을 끌어들여서 이제 선거의 전략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치 신인들은 졸속적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의 경우에도 40대 뭐 수상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심지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부터 정당에 들어가서 착실한 수업을 쌓고 경험을 쌓아서 수상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정치 신인으로 등장해도 전혀 어설프지 않고 오히려 과감하고 개혁적인 그런 정치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 신인하고 정치 선진국의 정치 신인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도 정치 신인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러한 정치 신인을 그저 그 당시에 잠깐 반짝하는 스타들을 모아가지고 정치에 내보내고 다 실패했습니다. 다 연계되지 그 정치에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를 되풀이하지 않고 정말 숨은 보석을 발굴해서 개혁적인 사고, 개혁적인 역할을 해온 정치 신인들을 많이 발굴해서 유권자들에게 좋은 상품으로 내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정치 발전에 중요한 내용이고 또 선거 승리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정치 신인을 충원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그동안 저희는 자기 분야에서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하는 분, 네임밸류 인지도가 있는 분들을 차출해가지고 뭐 차칠 정치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연예인치고 국민 배우라고 하는 사람들 다 배지 한 번씩 다뤘어요. 이분들이 와서 과연 정치 영역에서도 본인이 원래 몇십 년 동안 관여했던 직업 분야만큼의 성과를 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을 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분들도 예. 물론 뭐 좋은 일 한 분, 뭐 성공한 분도 있겠죠. 그런데 예. 그분들조차도 정치에 온 걸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예. 얘기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신천식 이슈 토론 마무리로 이게 사실은 결국 어찌 됐든 유권자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선택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할지 그때 도움이 될 만한 핵심적인 키워드 몇 가지씩만 말씀을 해주시죠.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출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된다. 어떤 전제 조건을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채운 사람을 뽑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여기 키워드라고 해놓은 건 자기 분야에서의 활동, 가치관, 경력과 활동 기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저는. 가치관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너무나 복합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선은 국회 총선에 나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시험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나가서 나라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난 몇 가지 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 예. 예를 들면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어디까지 알고 있냐. 에너지 전환은 어디까지 알고 있냐.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내셔널 이슈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또 이슈. 이게 뭐 그 한일 관계의 문제라든가 대중국 문제라든가 뭐 북한 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을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지역구에 나오는 분들은 로컬 이슈에 대해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대전, 세종, 충청의 메가시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가. 뭐 세종시 같으면은 세종시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 뭐 방송 토론이든 어느 절차를 통해서든 간에 좀 걸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택도 없어요. 그 오랫동안 지역의 문제든 국가적 문제든 글로벌 이슈든 간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추적을 해온 위에서 이 새로운 문제가 터졌구나. 내가 좀 스터디를 해야지. 이러면 공부가 됩니다. 그런데 맹탕에서 출발을 하면은 이게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지 이게 출발 자체가 알겠습니다. 그것만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뭐 전적으로 동감하고 덧붙여서 저는 좀 균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너무 편협하고 어디 편중된 이런 좀 요즘에 다 지금 뭐 우리가 그런 쪽에 지금 몰두해 있잖아요. 그런데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또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균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이든 국가든 좀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현상을 보는 그런 그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국회의원이든 정치인이든 이 자리는 출세의 자리가 아닙니다. 봉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유권자, 국민을 위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신천지교 토론에서는 2024 총선 대비해서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과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와 요소를 점검하고 제시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었었는데요. 모든 선거의 결과는 뭐 선거 제도가 어떻고 구도가 어떻고 따져도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결과에 따르는 자업자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명심하셔서 또 모든 것을 또 여러분들에게만 규책 여부를 돌릴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올바른 선택을 위한 내년 2024 총선이 되도록 신천시계 이슈토론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